은퇴 후를 꿈꾸던 사람들이 폭락장에서 가장 먼저 포기한 것. 은퇴를 준비한다는 건 참 묘한 일이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위해 오늘의 욕심을 조금씩 접어두는 일이니까. 여행 사진을 저장해 두고 언젠가 살고 싶은 집을 상상하고 아침에 눈치 보지 않고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장면을 그려본다. 그렇게 은퇴 후의 삶은 늘 여유와 선택권의 이미지로 시작한다. 그런데 시장이 폭락하면 그 그림이 가장 먼저 흔들린다. 숫자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꿈을 접는다. 은퇴는 나중 문제지,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야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리고 그 순간 은퇴 준비에서 가장 먼저 포기되는 것들이 있다. 이 글은 투자 기술 이야기가 아니다. 폭락장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은퇴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다가 무엇을 내려놓게 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정말 최선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1. 가장 먼저 포기되는 것. 은퇴 시점에 대한 기대. 폭락장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건 몇 살에 은퇴하겠다는 계획이다. 60세 은퇴? 그건 너무 낙관적이었지. 65세까지는 일해야 할 것 같아. 심지어는 은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은퇴 시점은 삶의 리듬과 자존감, 그리고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가라는 정신적인 기준이 된다. 그런데 자산이 크게 줄어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전을 택한다. 더 오래 일하는 쪽이, 더 고생하는 쪽이 덜 불안해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은퇴 시점을 미루는 선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번 미루면 다음 폭락 때 또 미룬다. 그러다 보면 은퇴는 목표가 아니라 막연한 희망이 된다. 2. 두 번째로 포기되는 것. 은퇴 후 삶의 질. 폭락장에서는 숫자, 계산이 갑자기 현실적으로 변한다. 해외여행은 줄여야겠지. 취미 생활은 없어도 살 수 있잖아. 작은 집에서도 괜찮아. 이때 사람들이 포기하는 건 사치가 아니다. 오히려 은퇴 후 삶을 은퇴답게 만들어주던 요소들이다. 여행, 취미, 인간관계, 느린 일상. 이런 것들은 당장 생존에 필요 없어 보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잘려나간다. 아이러니하게도 은퇴 후 삶의 질을 낮춰서 계산하면 은퇴 자금 목표는 낮아진다. 숫자상으로는 마음이 편해진다. 하지만 그 은퇴는 점점 쉬는 삶이 아니라 버티는 삶에 가까워진다. 3. 세 번째로 포기되는 것. 장기적인 투자 관점. 폭락장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있다. 지금은 현금이 최고야. 물론 맞는 말이다. 문제는 지금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할 때다. 은퇴를 준비하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폭락장에서 장기 투자 계획을 접는다. 주식 비중을 줄이고 연금 계좌를 방치하거나 추가 납입을 중단한다. 손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감정적으로 너무 정상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은퇴 준비는 긴 시간의 게임이다. 폭락장은 그 긴 시간 중 하나의 구간일 뿐이다. 이 구간에서 장기 관점을 포기하면 회복 구간의 과실도 함께 포기하게 된다. 사례로 보면 더 분명해진다. 사례 1. 은퇴는 5년 미뤘어요. 50대 직장인 어씨. 어씨는 50대 초반, 나름 성실하게 연금과 주식 투자를 해오던 직장인이었다. 목표는 60세 은퇴. 그런데 큰 폭락장을 겪고 나서 계좌를 보는 게 두려워졌다. 손실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가자 그는 결론을 내렸다. 이 상태로는 60세 은퇴는 무리다. 그는 추가 투자도 멈췄고 은퇴 시점을 65세로 수정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은퇴가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자 삶의 동력이 떨어졌다. 어차피 더 일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반복됐다. 숫자는 조금 안정됐지만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졌다. 사례 2. 은퇴 후 꿈을 접었죠. 자영업자 B씨. B씨는 은퇴 후 작은 도시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며 지내는 걸 꿈꿨다. 여행과 글쓰기가 삶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자산 가치가 크게 줄어든 후 그는 은퇴 설계를 다시 했다. 여행 예산은 거의 0에 가깝게 줄었고 취미는 시간 나면으로 밀려났다. 은퇴 자금 목표는 낮아졌지만
은퇴 후 삶은 더 이상 기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은퇴가 설레지 않으니까 준비할 이유도 줄어들더라고요. 사례 3. 연금 추가 납입을 멈췄어요. 40대 직장인 C씨. C씨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 준비를 시작한 케이스였다. 폭락장이 오자 그는 가장 먼저 연금 추가 납입을 중단했다. 지금은 지켜보자는 생각이었다. 문제는 그 잠시가 몇 년이 됐다는 점이다. 시장은 회복됐지만 그는 다시 시작하지 못했다. 한번 멈춘 장기 계획을 재가동하는 건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든다. 결과적으로 그는 가장 값싼 시기에 살 수 있었던 시간을 놓쳤다. 폭락장에서 정말 포기해야 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폭락장에서 포기해야 할 건 과도한 확신이다. 이번엔 다르다는 생각. 나는 남들보다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는 착각. 이런 것들은 내려놓는 게 맞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할 건 은퇴에 대한 큰 방향이다. 은퇴 시점에 대한 기준, 은퇴 후 삶의 질에 대한 최소선,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 이 세 가지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완전히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폭락장은 은퇴 꿈을 빼앗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험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숫자가 무너질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포기했는지를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더 또렷해진다. 은퇴는 시장이 좋을 때만 꿈꿀 수 있는 보상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힘든 시기에도 놓지 말아야 할 아주 개인적인 약속에 가깝다. 왜 우리는 폭락장에서 은퇴를 먼저 포기할까? 이건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뇌 구조 문제에 가깝다. 1. 손실 회피 본능이 은퇴 판단을 왜곡한다. 행동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가 손실 회피로스 어버전다. 같은 금액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는 이론이다. 이건 수십 년간 반복 검증된 사실이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 1, 1,0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 2 이상. 폭락장은 이 손실 회피 본능을 극단적으로 자극한다. 문제는 이때 뇌가 단기 손실을 장기 목표보다 훨씬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원래는 2030년짜리 프로젝트인 은퇴 준비가 갑자기 지금 당장 막아야 할 위기로 바뀐다. 이 순간 은퇴는 이렇게 재해석된다. 미래를 위한 선택, 지금 손실을 더 키울지도 모르는 위험한 선택. 그러니 은퇴 관련 계획부터 줄이는 건 감정적으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2.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인간은 미래를 할인한다. 심리학에는 시간 할인 타임 디스카운팅이라는 개념이 있다. 사람은 미래의 보상을 현재보다 낮게 평가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미래 가치는 더 급격히 깎인다. 폭락장은 불확실성의 집합체다. 언제 회복될지 모르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상황에서 은퇴 후 삶은 뇌 입장에서 이렇게 보인다. 언젠가 올지도 모르는 확실하지 않은 보상. 반면에 현금 확보, 지출 축소, 은퇴 연기. 이런 선택은 당장 불안을 줄여준다. 그래서 뇌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를 과도하게 할인한 결정일 가능성이 크다. 3. 은퇴 준비를 포기할수록 재시작 비용은 커진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다. 은퇴 준비는 멈추는 순간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때 더 어렵다는 점이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지속 중인 행동을 유지하는 데는 에너지가 적게 들고 중단된 행동을 다시 시작하는 데는 훨씬 많은 정신적 에너지가 든다. 이걸 행동 관성 이너셔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번 달만 연금 납입 쉬자. 시장 안정되면 다시 하자. 지금은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리고 어느새 몇 년이 지나 있다. 시장은 회복됐는데 은퇴 준비는 복구되지 않는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 작동 방식이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폭락장에서 더 중요한 은퇴 전략. 그렇다면 폭락장에서 은퇴 준비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합리적일까?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1.
은퇴 준비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확률 게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금을 최대 수익률 관점에서 본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의 본질은 이거다. 파산하지 않을 확률을 얼마나 낮추느냐. 장기 투자 연구들을 보면 완벽한 타이밍으로 매매한 사람보다 불안전하더라도 시장에 오래 남아있던 사람이 은퇴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 폭락장에서 완벽한 판단을 하려는 순간 오히려 은퇴 확률은 낮아진다. 2. 은퇴 후 삶의 최소 기준을 지키는 게 핵심이다. 과학적으로도 인간의 만족도는 무한히 돈에 비례하지 않는다. 행복 연구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결론은 이거다. 기본적인 선택권이 유지되는 수준 이후에는 만족도 증가가 급격히 둔화된다. 그래서 폭락장에서 필요한 건 최고의 은퇴가 아니라 최소한 포기하지 않을 은퇴다. 완벽한 여행이 아니라 연 1번이라도 이동할 자유. 큰 집이 아니라 원치 않는 이사 걱정이 없는 수준. 사치가 아니라 하고 싶은 취미 하나를 지킬 여유. 이 기준만 지켜도 은퇴 준비의 방향은 무너지지 않는다. 3. 폭락장은 은퇴를 점검하는 시간이지 취소하는 시간이 아니다. 폭락장은 분명 고통스럽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은퇴를 망치는 건 폭락 그 자체가 아니라 폭락장에서의 과잉 반응이다. 숫자가 흔들릴수록 은퇴 시점은 조정하되 포기하지 않고 은퇴 후 삶의 질은 현실화하되 삭제하지 않고 장기 투자는 유연화하되 중단하지 않는 것. 이게 과학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가장 생존 확률이 높은 선택이다. 결국 은퇴는 돈보다 태도에 더 많이 좌우된다. 폭락장은 모든 사람에게 온다.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는 은퇴를 포기하고 누군가는 은퇴를 재정의한다. 중요한 건 이 질문이다. 지금의 공포가 20년 뒤의 나에게도 같은 중요도를 가질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다. 은퇴는 완벽한 확신 위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 결국 도달하는 지점이다. 다음에 폭락장이 와도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할 건 은퇴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감정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일지도 모른다.